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먼저 피시고요. 그래서 교과서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으로 단원 열기 피시고 원소 분류하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분해를 하면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풍선 보이죠? 풍선은 지금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바로 헬륨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무색,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 쓸 때 보면 우리 전기선 있잖아. 전기선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고 붉은색 전기가 잘 통한다. 그리고 산소, 기체고 무색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황, 고체고 노란색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금, 고체, 노란색, 전기 잘 통한다. 그리고 철, 고체, 은백색, 전기 잘 통한다. 이런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정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위 자료를 보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 지금 요거 있는 것 중에서 뭐 기체, 고체, 기체,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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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기체냐, 고체냐 나눌 수 있겠죠? 기체냐, 또는 뭐 고체냐 나눌 수 있겠죠? 뭐 상태로 나눌 수 있겠죠, 상태. 또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뭐라 나와 있어? 색깔 나왔잖아, 색깔. 색깔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색인 것은 무색, 무색, 나머지는 무색이 아니죠. 무색은 뭐 헬륨, 산소, 무색이 아닌 것은 구리, 황, 금, 철. 또 이제 전기 전도성.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그렇지? 전기 잘 통하는 것은 뭐 구리, 은, 철. 안 통하는 것은 헬륨, 산소, 황.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위 원소들을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고, 자, 금속, 비금속 어떻게 구분하죠?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 잘 통하는 것은 금속은 구리, 아니, 금이지 금, 그리고 철. 비금속은 뭐 있죠? 헬륨, 산소, 황. 여기 위에 있는 것 중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할 수 있을까? 자, 이 단어를 학습하려면 이게 학습 목표야, 학습 목표.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 첫 번째 목표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원소로 분류를 해보자.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하자. 자, 원소들의 성질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 자, 여기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 우리 규칙을 찾아보자는 얘기야.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요 단원에서 다루겠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편에 넘어갈게요. 자, 사진부터 보자. 아래쪽 사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다양한 우리 주변에 물질들이 나와 있고요. 뭘로 이루어진지 나와 있습니다. 뭐 철, 구리, 알루미늄, 탄소, 마그네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뭐 뭘로 이루어졌냐, 뭘로 이루어졌냐 그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우리 배웠죠. 뭐랑 뭐? 바로 수소와 헬륨이죠. 몇 대 몇? 3대 1의 존재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질량비가. 자, 지구의 대기에는 주로 질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바다에는 산소와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이 우리 지구 가장 많은 질소, 그리고 뭐 산소, 뭐 아르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뭐 얘기했었잖아. 우리 지구에 탄생할 때. 그렇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가장 많고 지각에는 우리 규산형 강물이 많다라고 해. 그래서 규소와 산소. 그렇죠? 가장 많은 산소와 규소가 많고 바다에는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많겠죠. 이렇게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몸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탄소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자, 도심의 건물, 자동차, 가로등, 도로등도
구리,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탄소 등과 같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아래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원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지만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아. 뭐 셀 수도 없이 무수히 많지. 하지만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는 110여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0여 가지이다. 근데 이 110여 가지 중에서도요, 좀 질량이 큰 질량수가 큰 원소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존재하기 힘들어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우리 주변에 이루는 원소들은 대부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어요. 자, 이러한 원소들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찾아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보자라는 얘기야. 아까 규칙성 찾아보자며. 그거 해보자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물질 세계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면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자, 그 결과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우리가 뭐라 한다? 주기율표로 한다. 1869년 멘델레프가 그때 당시 발견했던 원소의 종류가 총 63가지였어. 그것들을 뭘로 통해서? 질량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는 거야. 원자량에 따라서. 그런데 이 질량수는 배열한 게 문제점이 있어서 1913년도에 모줄리가 현대의 주기표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 프린트를 통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물질과 규칙성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한번 하나씩 차근 해보자. 자, 원소. 원소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얘가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에요. 자, 이게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약 110여 가지 정도 있다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110여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110여 가지를 규칙성을 찾아서 만든 게 바로 주기율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기율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주기율이 뭐냐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 몇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게 뭐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김태희와 비가 결혼 몇 주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치? 결혼 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 달이다. 5월 3일이다. 그러면 결혼 몇 주기. 부모님들 결혼 기념일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주기. 자, 그럼 여기 화학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기라는 것은 이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 그거를 표로 나타내는 게 바로 주기율표죠. 자, 그러면 우리 주기율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얘기를 해볼게. 자, 처음에는 누가 얘기했냐면 라부아제가, 이 라부아제는 사람이 처음으로 원소를 분류했어요. 자, 당시에 원소에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기체, 비금속, 금속, 화합물의 4가지로 분류했으나 주기율표는 현재는 주기율표는 관계가 없어. 하지만 의의가 뭐냐면 처음으로 원소끼리 분류했다는 거. 아까 우리 활동 단원 여기처럼 이런 원소들을 특징대로 묶어놓은 거야. 얘는 금속이네, 얘는 비금속이네, 얘는 기체네, 얘는 화합물이네, 화합물 주로 이루고 있네. 그런 식으로 분류했으나 현재 주기율표는 크게 상관없지만 시작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뒀다는 거야. 처음 분류했다는 것을 의의를 뒀는 게 바로 라부아지의 원소 분류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누가 또 나오냐면 데베나이라는 사람이 얘네들 짝을 접었어. 어떻게 짝을 접냐면 새쌍 원소들로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냐?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었을 때 중간 원소의 원자량이 다른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과 비슷한 3개의 원소를 새쌍 원소로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이잖아. 성질이 비슷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것을 새쌍으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새쌍 원소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원소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를 알아 내가 찾았어. C라는 원소를 찾았어.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해. 그렇죠?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있다는 거 B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가 뭐냐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소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되게 추측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새쌍 원소설이에요. 왜? 이 새쌍 원소의 발견으로 원소의 성질과 원자량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소들을 예측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원소들을 발견하는데 되게 빠르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바로 데베나인의 새쌍 원소설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뉴렌지라는 사람이 옥타브서를 얘기합니다. 자, 옥타브 여러분들 알아요? 뭐죠, 옥타브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쵸? 자, 요렇게 요게 한 옥타브잖아. 그럼 비슷한 게 어디야? 나타난다는 거죠. 일곱 번째마다 한 번씩 여덟 번째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자량을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나서 봤더니 여덟째마다 화학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그래서 옥타브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한 게 바로 뉴렌지의 옥타브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최초에 이게 나왔을 때 뉴렌지가 나왔을 때 이 과학자들이 인정했을까요? 솔직히 조금 갸우뚱했을 거야. 왜? 무슨 옥타브야? 무슨 음악 하는 것도 아니고 원소들이 무슨 옥타브 소리야?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걸 제시했을 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정받지 못했어요. 눌려 있었지. 그래서 뉴렌지. 자, 농담이고요. 뉴렌지의 옥타브 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화학이 발전하면서 그때 당시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의 순서로 나열하면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주기를 발견한 거야. 그게 누가 정리했냐면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정리했습니다. 주기율표 처음으로 만든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를 중심으로 원자량이 바로 기준이었어요. 그 원자량을 이렇게 했더니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 성질을 예측하여서 뭐야? 우리가 원하는 원소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약간 문제점이 있었어. 뭐냐면 원자량을 했더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대의 주기표를 만들었죠. 자, 여튼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업적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주기표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원소들을 우리가 뭐 대충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얘는 이제 그 특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멘델레프 업적이 되게 대단한데요. 이 멘델레프는 소련 사람이었어. 소련 사람. 근데 얘는 좀 우리 소련이 뭐냐면 러시아지 구소련이죠. 구소련. 지금 현재는 러시아지. 그치? 근데 소련 사람이었는데 소련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제 그런 대립되는 말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공산주의 국가였잖아.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저평가돼 있던 사람이에요. 멘델레프는. 왜? 소련 사람의 이후로. 그런데 이 냉전 시대가 좀 끝나고 나서 현재 다시 이제 각광받고 있죠. 이제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게 바로 멘델레프예요. 근데 왜 멘델레프 왜 재조명 받았냐면 얘가 되게 성실했던 사람이거든. 우리 교과서 좀 왼쪽 위에 30페이지 아까 전에 봤으면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아이고 그림을 선생님 못 그려서 뭐야 이게 수염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머리도 길고 수염도 안 깎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 왜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안 꾸미고 다녀야 했더니 얘가 뭐냐면 자기는 면도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면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시간에 연구를 하겠다,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되게 성실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과학적인 뭐 그런 업적도 있겠지만 이런 인간성도 되게 좋았던 사람, 뭐 좋았던 게보다도 좀 본받을 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책도 나오기도 하더라고 요즘은요. 그래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그리고 나서 모질리라는 사람이 모질리의 뭐 현대의 주기율표가 나오는 거죠. 모질리 주기율표.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X선의 연구를 통해 얘는 아까 전에는 원자량으로 얘기했지만 얘는 원자 번호를 냈는데 뭘 어떻게 정했냐? 양성자수로 정한 거예요. 양성자수로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 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주기율표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모줄리였어요. 그래서 이 모줄리의 얘는 모줄리가 되게 천재였는데 선생님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얘의 스승이 누구냐면 스승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원자핵 발견한 사람이거든. 걔의 제자가 바로 모줄리예요. 그래서 이 모줄리가 얼마나 천재였냐면 24살 때가 대학 교수일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대학 교수 되려면 현재 한 최소한 30대 초반은 돼야 돼. 뭐 대학 졸업하고, 그렇지? 그리고 대학원 갔다가 학사, 석사 한 다음에 박사까지 받아야 되거든. 근데 박사 받을 때 뭐 하죠? 보통 유학을 많이 가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4년, 2년, 뭐 한 4년 정도 하면은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오면 30대 초반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몇 살 때? 24살 때 대학 교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얘가 이제 좀 빨리 죽었어. 죽기 전에 만든 거야, 이게. 주기표를. 그래서 현대의 주기표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죽었냐면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 죽었어.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이제 그때 당시 영국이 이제 폭격을 당했잖아. 그래서 나는 과학자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거야. 자원 입대한 거야. 자원 입대하고 그리고 죽었어. 거기서 이제 정전투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보통 과학자라 그러면 전쟁 뭐 안 싸우고 막 그냥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참전을 해서 그래서 전사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군대를 거기 안 갔다면 조금 더 많은 발전이 있었겠지. 근데 여하튼 이 모질리라는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여러분도 힘들게 하잖아. 왜?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야 되죠, 여러분들. 수혜립에. 그쵸? 외워야 되는데 힘들게 해서 되게 모준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줄리지 모줄리. 자, 농담이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뭐를 설명했냐면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어준 걸 설명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나마 좀 알아둘 건 뭐냐면 한 요거 멘델레프랑 모듈리 정도는 알아두면 돼. 왜? 교과서엔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까지 교과서가 나오잖아. 근데 그 위에 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뭐안 몰라도 돼. 위에 거는 선생님이 그냥 주기율표 역사를 설명한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 두 가지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래서 뭐 다음은 뭐 멘델레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뭐 틀은 것은 고르시오. 기억. 멘델레프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를 양성자 순으로 정했다. 그럼 틀린 말이잖아. 그렇지? 뭐 니은 그때 당시 뭐 이 주기율표는 뭐 거의 대부분 맞춰가지고 현대 주기표는 거의 뭐 못 됐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설명하면 틀렸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이거를 섞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멘델리프랑 모듈리는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성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율을 기준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제로 오도록 배열한 표. 이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때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그랬는데 외웠어요? 대부분 친구들은 외우라고 해서 외웠을 거야. 근데 어떻게 외웠냐면 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외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해야 알았느냐? 바로 표를 그려야 돼.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리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다 알아야 돼. 칼륨, 칼슘.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었죠, 이렇게? 이렇게 외워야 돼. 외우는 방법은 뭐 노래를 외워도 되고 아니면 뭐 악보잘 따서 뭐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뭐를 쓸 거냐면 이제 뭐 족이나 주기를 표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주기라고 할 거예요. 주기. 이렇게 나타나잖아. 똑같은 게 똑같은 성질이 나타나잖아. 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로줄을 뭐라고 하는 우리가 족이라고 할 거예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알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 뭐 3족부터 11족은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공통과학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화학원 시간에 다룰 거예요. 지금은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죽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족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누가 발족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뜻이야. 가족. 그때 족이야. 즉 영어로 패밀리가 되는 거죠. 패밀리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성질이 다 비슷하죠. 생김새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요. 선생님 가족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지금 혈액형이 B형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B형이야. 아버지도 B형이고 어머니도 B형이고 그리고 선생님 동생도 B형이야. 그리고 뭐라고 할게 선생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B형이야. 진짜 거짓말이 진짜 실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있고 여동생이거든요.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2명인데 아들들도 B형이야. 물론 이제 남편분은 O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호가 되겠지. 여하튼 뭐 다 이렇게 돼 있어. 특이하게 뭐냐면 성격이 다 비슷해. B형 스타일 알잖아요. 문제 과학적 근거는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다 비슷해.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질이 비슷합니다. 성질이. 그래서 얘 보면 니튼, 나트륨, 칼륨 뭐죠? 알칼리 금속 성질 비슷하잖아. 헬륨, 네온, 아르곤 뭐예요? 비활성 기체잖아. 이런 식으로 뭐야? 족이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로주는 우리가 뭐란다? 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기율표에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세로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족 원소들은 뭐가 똑같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이거 좀 다시 설명하겠는데 원자과 전자는 우리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죽이라는 것은 이거 무슨 줄이야? 가로줄이죠? 죽일표의 가로줄이야.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총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기 원소들은 잠깐 우리 스펙트럼 할 때 얘기했는데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뭐 전자 껍질이나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는 좀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주기와 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수소, 헬륨, 리튬, 베리륨 이렇게 다 있죠? 20번까지는 다 알아둬야 됩니다. 뒤 21번부터는 몰라도 돼. 안 외워도 돼. 알았죠? 나오더라도 주어질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한다? 주기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근데 잘 보니까 색깔이 다르죠? 이 노란색 같은 거 뭐라고 해서 금속이고 이쪽은 비금속이죠. 그래서 이쪽 구간은 금속 구간이고 이쪽 구간은 비금속 구간이야. 그것도 알아두면 우리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주기율표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기율표에서 이 금속은 주로 어디 있었죠? 주로 왼쪽과 가운데 있었죠? 이 금속 원소들은 주로 주기율표에 어디에?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했었죠. 반면에 비금속은 어디 쪽에 있었죠? 오른쪽에 있었죠? 주로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속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 주기율표 다시 써볼게요. 수소, 헬륨, 리, 베,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이제 금속 원소가 요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 아까 뭐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잖아. 주기, 조기. 그럼 요쪽에 있는 것은 금속이 되는데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양이온이 되게 쉬운 거야. 자, 금속 우리 뭐라고 하죠? 전기가 잘 통하죠. 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어떻게 하는 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하고 왜 전자가 잘 전달하거든. 그리고 전기 잘 통하는 거죠. 전기 잘 통하는 거, 전기가 잘 통함. 반면에 이 비금속 원소들은 이 오른쪽에 비금속 원소들은 거꾸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얘네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차이점이죠.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전기 잘 안 통해. 또한 이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우리 뭘로 존재하죠?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철 뭐예요? 고체로 존재하죠. 그래서 실온에서 얘네들은 실온이라는 것은 보통 25도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 뭐가 있죠? 단, 수은 액체죠. 이것 빼고 다 전부 다 뭐라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바로 금속 원소예요.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이것도 예외가 액체 상태로 딱 뭐냐면 단, 브롬이라는 원소는 액체 상태예요. 얘가 액체는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금속 원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금속 담금질한다 그러죠. 그 힘을 가하면 가늘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에 힘을 가하면 특징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힘을 가하면 가늘게 늘어나거나 또는 얇게 펴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뽑힘성 뭐 외울 필요는 없어. 퍼짐성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비금속 원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원소와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O2, 메테인, 암모니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한 거거든.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해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지금 주기율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 자, 그럼 우리 원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라는 것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어요.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요. 그죠? 양성자, 중성자가 가운데 원자 핵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뭐한다?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가운데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를 따라 궤도를 따라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주기야,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생각하시면 돼. 아까 7주기까지 있으니까 일곱 번째 전자껍질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전자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껍질. 전자껍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선생님 바로 다이렉트 써볼게. 전자 껍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이제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이 에너지 준위 값은 원자마다 다 달라요. 그쵸? 그리고 이 전자 껍질에 이제 전자가 채워져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부터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작고요. 이쪽 갈수록 뭐한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부터 채워지는 거야. 전자 그래서 하나, 두 개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들어가잖아.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정극이 중성인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부가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므로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죠. 한 개 있으면 수소, 두 개 있으면 헬륨, 세 개 있으면 리튬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양성자 수를 바로 뭐 한다? 원자 번호로 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줄리가 정한 주기율표죠. 현대의 주기율표죠. 중성자는 원자핵에서 양성자 사이의 반발력을 줄여준 역할을 하며 양성자와 함께 질량을 결정하죠. 그래서 질량수를 결정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또한 이 바깥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를 띄고 있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을 갖고 부호는 반대이다.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 배울 때 어떤 번은 뭐 양이온이고 어떤 건 음이온이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중성 상태죠. 단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쉬워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그렇죠? 이게 되기 쉬운 거지 중성 상태야. 그냥 잃어버리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것 뿐이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자의 주위를 두는 전자가 특정 에너지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진 특정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원자핵이 가까울수록 낮고 원자핵이 멀수록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자는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 사이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전자 볼게 이제 원리를 보자. 전자는 그래서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첫 번째부터 채워 들어갑니다. 두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최대 두 개, 두 번째는 최대 여덟 개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두 개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치 중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를 우리가 뭐란다?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뭐냐면 요 1이라 써 있잖아. 요건 뭐냐면 원자과 전사가 하나예요. 이게 쓸게. 원자과 전자수.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얘는 빵개죠. 꽉 차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얘는 한 개짜리. 그래서 비슷하잖아.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수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전자 배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8번이다.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들어가죠. 두 개가 비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산소의 전자 배치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비었으니까 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이 되게 쉬워요. 산소 같은 경우는. 여하튼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와 에너지 준위값이 나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전자 배치에 대해 따른 원소의 주기성. 그래서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을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하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헬륨은 두 개 있죠? 두 개 꽉 차져 있죠.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세 개죠? 하나, 두 개 들어가 하나 들어있죠. 얘는 11이죠? 10개 들어가고 하나 있는 거야. 이 빨간색이 원자과 전자수잖아. 지금 뭐야? 하나지. 1쪽은 하나고.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두 개잖아. 하나, 둘. 하나, 둘. 얘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는 몇 개야? 14조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5조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 빵, 빵. 꽉 차져 있으니까. 남은 전자수를 따져보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대한 성질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소 하나 빵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주기 그리고 얘는 같은 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 뭘까요?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인 거죠.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이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 주기율표의 특징에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이거를 바탕으로 뭐 이제 그 알칼리 금속 그리고 뭐 할로겐 원소 그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